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뒤면 학교에 등교를 해서 등교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사실 지금 마냥 좋지만 않아요. 어, 과학실 정비도 하고, 쌤 업무도 하고, 뭐 학교에서 바쁘게 있다 보니까 수업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해서 지금 일요일 오후에, 이 황금 같은 일요일 오후에 지금 수업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거실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음, 빨리 하고 와. 라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 이건 뻥이고,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응원해주고 있네요. 밖에 딸도 놀고 있고, 깍깍, 수업 중에 깍깍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과제는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작년에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항상성에서 이 항자는 뭐야? 항상. 어, 얘는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성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게 되어요. 또는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수능에서. 내신에서는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항상성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손님 바로 누구다?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자, 이 항상성 파트에서 첫 번째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음,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옆에 장 넘기면 내분비계 질환, 호르몬 분비 조절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내분비계 질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상성 유지 원리와 항상성 유지 원리로 체온, 그리고 삼투압, 그리고 혈당량에 조절하는 것을 직접 배워볼 겁니다. 알겠나? 이 문제는 대부분 적어둡시다. 혈당량 또는 체온, 삼투압 조절해서 그래프 형식으로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리나요? 미안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외울 거 많이 있다기보다는 중심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조금씩 가지를 뻗어서 나가서 이해를 더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호르몬의 특성과 종류, 호르몬 어떤 특성을 가졌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줄 거 볼게요. 일단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된다. 그래서 이 내분비샘은 감각기관과 운동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과는 다르게 그 특정한 길이 없습니다. 특정한 길이 없고 우리 정말 진정한 우리 체내로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진정한 체내는 혈액이 되겠죠. 혈액으로 그냥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자, 그래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다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기관에 작용을 한다. 줄 쫙 그어주세요.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내분비샘 A에서 동그라미 모양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었습니다. 호르몬 A라고 지칭을 했네요. 그리고 내분비샘 B에서는 네모난 모양의 호르몬 B를 분비하게 되었다. 자, 표적세포 A와 B가 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표적세포 B에는 수용체가 이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쳐주고 바로 그래서 호르몬 B에 대한 수용체라고 적어 주세요. 호르몬 B에 대한 수용체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바로 저번에 비유했던 것처럼 전파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이 수용체는 바로 안테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전파가 있어도 표적세포에서 그 해당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없다면 얘는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호르몬 A, 동그라미처럼 생긴 호르몬 A가 표적세포 A, 동그라미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안테나에 결합을 뿅 하면 바로 일련의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죠. 알겠나? 어떤 경우, 뭐 간세포에서 인슐린이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과 결합하게 되면, 혈당량을 낮추는 일련의 과정이 생기는 그런 신호 전달 과정이 생길 것입니다. 자, 3번 봅시다. 자, 미량으로, 엄청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과학 돋보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비교했는데, 자, 내분비샘은 줄글게요. 분비관이 없어.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혈액이나 조직에 정말 우리 몸 속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뿜뿜. 외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분비관을 통해 가지고 체외로 내보낸다. 어떤 게 있냐면 소화액이 있어요. 소화액. 소화액. 선생님, 소화액 우리 위나 소장에서 분비되는 그 소화액이 왜 우리 몸 밖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화관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체내가 아니야.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우리 몸 밖과 입에서 항문으로 이어진 그 음식물이 지나간 통로일 뿐이죠. 우리 몸에 들어와야, 혈액 속으로 들어와야 그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땀샘, 뭐 눈물샘 같은 거 있네요. 땀샘, 눈물샘은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갑상샘도 대표적인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인데, 이 내분비 기관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표적으로 바로 보내고 싶어요. 표적기관으로 바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표적기관으로 다이렉트 직접 보내지 못한다. 그럼 뭘 통해서? 바로 혈액을 통해서 혈액을 이용해서 이동한다. 이 말이 바로 분비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하려면 표적기관으로 분비관을 통해서 쭉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이 호르몬은 표적세포가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비관을 가진 것 자체가 진화학적으로 손해가 될 겁니다. 자, 내분비샘 같은 경우에는 땀샘이가 대표적인 외분비샘인데, 땀샘에서 만들어진 이 땀들이 직접 이렇게 분비관을 타고 피부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분비샘, 외분비샘 차이 알겠나요? 자, 이해한 걸로 치고, 두 번째,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비교해 봅시다. 호르몬과 신경, 공통점은 뭐니? 공통점. 뭘까? 바로 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몸을 조절하는 게 바로 호르몬과 신경의 공통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밑에 그림부터 보면 몸을 조절하기 위한 과정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호르몬이 바로 혈액을 타고 내분비되는 것이죠. 혈관을 타고 이제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혈관을 통해서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떠다니고 있다가 주변 조직세포에 들어가게 되면 조직세포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해당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가 호르몬과 만나게 되면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자, 아무리 혈관을 타고 혈액이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내분비샘에서 수용체를 가진 표적기관까지 이동하는데 꽤나 오래 걸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은 바로 반응하는 전달 속도가 조금 느려요. 알겠지?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그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각 표적기관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런데 한번 분비된 이 호르몬은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혈액에 포함되어 있게 됩니다. 뭐 농도는 자연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이 혈관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에 대한 지속성은 좀 높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했나요? 네. 자, 신경에 의한 전달은 바로 자극을 딱 주면 축삭돌기를 통해서, 가지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 축삭돌기를 통해 신호가 연결되어 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말이집, 민말이집, 속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이 호르몬과 비할 바가 아니에요. 뭐, 속도 차이가 나봤자 몇 배 차이 나는 것이지, 이 미리초라고 단위가 그만큼 작죠. 미리초. 1000분의 1초의 단위로 움직이는 게 바로 신호가 이동하는 게 바로, 어, 뉴런,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반면에 얘는 한번 자극이 일어났을 때 이제 활동전이가 쫙 이동하겠죠. 활동전이가 이동하고 활동전이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고 난 뒤에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그 활동전이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있는 직후에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뿐이지 지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낮다라는 거. 됐나? 샘말에 뭐 질문 있습니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오른쪽 장 넘어가서 이제는 얘를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숨이 턱 막히죠? 쌤도 그랬습니다. 쌤도 그랬지만 자주 보고 나는 고3이다 생각하고 자기 최면을 걸면서 자주 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였죠. 그리고 쌤 교육과정에서는 여기서 이런 호르몬 조절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의 생식 주기도 배웠었어요. 그게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뭐 LH, FSH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빠졌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 삼으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중추신경계 공부를 할 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자율신경의 최고 조절 중추, 그리고 항상성 조절의 중추, 바로 뭐라고 했죠? 바로 얘는 간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뇌. 맞아요. 간뇌. 자, 관내의 시상하부, 내하 수체가 바로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입니다. 그렇죠? 자, 간뇌 속에 시신경이 지나가는 쪽 아래를 시상하부로 하는 것이고, 시상하부 밑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뇌하수체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얘들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내분비샘. 내분비샘은 바로 뭐라고? 호르몬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바로 내분비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분비샘 간내의 시상하부와 그리고 뇌하수체가 있다. 좀 더 내려가서 우리 목 옆에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갑상샘이 있고, 좀 더 내려와서 이게 바로 콩팥이거든요. 콩팥 바로 어디에 쓰이죠? 우리 오줌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최고의 여과기입니다. 여과기. 지금은 이 콩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깔때기 모양의 부신이 중요한 거예요. 부신. 이게 바로 부신이고, 부신도 내분비세입니다. 그리고 소장 옆에 붙어 있는 얘는 바로 이자가 있고,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소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가 있다라는 거,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얘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얘는 지금 다들 입에 탁탁탁탁 나오지 않나요? 그만큼 자주 들어봤던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자,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뭐 생장 호르몬 나오고, 특이한 게 바로 뭐냐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생식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친구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뭐 물질 대사를 관여한다든지 직접적인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내분비샘에
너 호르몬 만들어 라고 명령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뭐 부장 호르몬, 뭐 호르몬계의 부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적어둘게요. 다른 분비샘을 자극한다. 분비샘. 자, 그래서 간내를 뭐라고 한다? 호르몬 조절에 중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조금 옆 뒤에 있는 뇌하수체 후엽은 얘랑 발생의 기원이 달라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얘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뇨 바로 오줌 싸는 것에 대항하는 호르몬이 바로 ADH입니다. 그리고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티록신이 분비되는데, 이 티록신은 우리 몸 모든 대부분 세포에 작용해가지고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부신 같은 경우에, 이 부신은 반으로 잘라봤을 때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의 기관이지만 얘는 발생 기원이 우리 몸에서의 발생 기원이 달라요. 외배업, 내배업으로 굉장히 다른데, 이 겉질과 속질이 조절되는 기작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겉질은 바로 ACTH 어딨니? 바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지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다. 조절되고, 그리고 부신 속질은 바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에피네프린 만들어라고 하면 만드는 친구들이에요. 에 의해 조절된다. 얘 안 적었네. ACTH는 바로 호르몬이다. 즉 부신 겉질은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고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이다. 뭐 이런 특별한 친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자는 뭘 또 분비하니? 우리 소장에서 대부분의 3대 영양소를 분해할 수 있는 이자액,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는 이자액을 분비하게 돼요. 이자액은 바로 소장으로 분비되게 되는데, 소장은 우리 몸이니? 몸 안이 아니야. 소화관은 우리 몸 안이 아닙니다. 이자액을 소장에 분비하게 되는데, 얘는 바로 내분비가 아니라 외분비예요. 그래서 이자는 유일하게 내분비샘이기도 하고 외분비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알파세포, 베타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얘는 바로 호르몬이죠. 호르몬을 만드는 바로 내분비샘이다. 또한 소장의 이자액을 분비하는 외분비샘이기도 한다. 알아두길 바랄게요. 빨간색으로 썼다. 자, 이렇게 호르몬의 소개를 이쯤까지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호르몬은 바로 TSH, 그리고 티록신,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 나오는 항이뇨 호르몬, 그리고 이자에서 나오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도 필요하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호르몬을 집중해서 잘 봐주길 바랍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4가지가 있다. 자,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눠지는데 이 전엽은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들이 주를 이룬다. 후엽은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콩팥에서 신장에서 물 제흡수를 촉진하는 오줌 생성을 방해한다 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으로의 물 흡수를 촉진한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갑상선에서는 물질 대사가 촉진되고,
그리고 부신과 이자에서는 혈당량 조절이 주를 이룹니다. 혈당량은 우리 물질대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그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관여를 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프네프린, 글루카곤 얘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지만 인슐린만 유일하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친구이다. 자, 내분비계 질환. 오늘 양 많죠? 자, 내분비계 질환 봅시다. 내분비계 질환은 바로 호르몬 분비 이상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나와야 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을 바로 내분비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당뇨병이 있네요. 당뇨병 얘는 대사성 질환이지만 내분비계 질환입니다. 왜냐면 이 당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이 대부분 바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당량이 조절된단 말이야. 얘가 고장 나버리면 대사성 질환,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혈당량이 낮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높은 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합병증이 더 무서운 겁니다.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뭐 콩팥, 눈, 손, 발 등에 뭐 잘라내기도 해야 되고 썩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것이죠. 증상으로는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 질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밖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거기에 그 개미들이 모여든다, 당 냄새를 맡고 모여든다 이런 속설이 있죠. 자, 종류로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뇨병의 종류. 원인 줄망꾸차, 혈액 내의 포도당 농도가 높아서. 자, 원인은 첫 번째,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어요. 1형 당뇨병은 이자 베타 세포, 얘는 바로 뭐야? 인슐린 공장이죠. 인슐린 공장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만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 바로 그 인슐린에 대한 안테나가 없다. 수용체가 없다. 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세포는 다들 인슐린에 대한 수용체, 이 안테나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테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아무리 전달해도 전파를 아무리 줘도 너 혈당 낮춰라고 명령을 해도 얘는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용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1형과 2형을 비교했을 때 2형이 훨씬 더 위험한 당뇨병이에요. 1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공장이 파괴되어서 인슐린 농도가 감소된다라고 하지만 감소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인슐린을 처방하여서 인슐린을 꽂아 넣으면 그래 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식이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외부에서 인슐린을 꽂아 넣어도 안테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 그리고 운동 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네요.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1형 당뇨병은 좀 선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2형은 좀 후천적으로 우리 안 좋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먹는 것을 잘 먹고 생활 습관도 잘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인증과 소인증, 얘는 바로 생장 호르몬 많으면 거인증, 적으면 소인증 기본적이죠. 자, 얘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입니다.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갑상샘이 기능이 과하다, 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아까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이 티록신은 바로 뭐라고 했다?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물질대사를 촉진하는 호르몬. 그래서 이 갑상샘 기능
과다되어 가지고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 당연히 대사량이 증가하겠죠. 대사량 증가함으로써 당연히 체온 상승하고 열이 만들어지니까 체온 상승하고 땀 흘리고 체중 감소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그리고 큰 특징이 눈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레이브스병 한번 쳐보면 그렇게 사람이 눈 튀어나온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갑상생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대사량이 감소한다. 동작이 느려집니다. 왜? 물질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치료가 있겠고, 갑상생 기능 억제제, 방사성 아이오딘 치료, 갑상생 기능 저하증은 아이오딘제를 복용하는데, 이 아이오딘제는 왜 복용을 하냐면, 아이오딘이 티록신의 재료입니다. 티록신의 재료인 아이오딘제를 먹어줌으로써 티록신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항상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성. 이제 항상성 뭐 배운다고? 여기 있네요. 미안해요. 뭐야? 그래서 혈당량의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 그리고 혈장 삼투압에 대한 항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자, 항상성 조절 원리 두 가지를 이해하고 가야 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음성 피드백이에요. 음성 피드백. 그리고 두 번째는 길항 작용입니다. 자, 이 둘 다 어떠한 우리 몸의 호르몬 농도나 그리고 우리 몸 상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목적은 같다라는 거. 하지만 조절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음성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이 뭐죠? 여러분들이 발표한 것, 이야기한 것에 대한 쌤의 대먹임입니다. 나의 이야기 다시 돌려주는 것. 여러분들이 나한테 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해요. 자, 호르몬 이야기에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인데 이 원인 그리고 결과가 다시 이 결과가 이 원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진 이 호르몬이 다시 그 원인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촉진하는 경우는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억제하는 경우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성 피드백은 잘 없으니까 얘는 좀 무시하도록 하고 음성 피드백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티록신의 분비 조절. 티록신은 바로 무슨 호르몬이라 했죠? 바로 물질대사 호르몬입니다. 이 티록신이 분비가 되어야 바로 표적기관을 통해서 물질대사가 촉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 관계에 대해서 이 티록신이 완벽한 결과죠. 티록신이 분비되었다. 이게 바로 결과입니다. 이 티록신 분비라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얘가 바로 결과다. 티록신 분비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죠? 뇌하수체 전염이 만드는 바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었고 시상하부에서 만드는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있다라는 것이죠. 얘들이 바로 원인이었다. 얘들이 바로 원인. 시상하부가 만드는 TRH,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드는 TSH, 그래서 갑상샘에 의해서 만들어진 티록신,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티록신이 바로 그 결과이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단계별로 명령을 내림으로써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바로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감소하게 자극하니까, 방출하게 자극하니까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 증가하면 될까? 바로 안 돼요.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니까 증가하지 못하게 바로 음성 피드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바로 이 티록신이 뇌하수체와
자신을 만들게 만든 그 원인이죠. 뇌하수체 전역과 그리고 시상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너 티록신 만들지 마, TRH 만들지 마, TSH 만들지 마라고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성 피드백입니다. 알겠나? 원인이었던 TRH, TSH, 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티록신이 다시 그 원인에게 다가가서 너 양 많으니까 다시 만들지 마, 만들지 마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로 음성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쭉 적혀 있어요. 자, 기량작용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반대 역할하는 두 가지 요인, 요소에만 있다면 이거는 기량작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다음 장을 보면 되겠네요. 자, 심장에 대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교감신경, 촉진하는 교감신경, 그리고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의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요소가 나왔네요. 뭐에 대해서? 심장 박동에 대해서. 이것은 대표적인 기량작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글리코겐을 합성하고 분해하고 합성분해, 글리코겐 합성분해 즉 얘가 뭐니? 혈당량 조절이죠. 혈당량 조절에 있어서 인슐린은 글리코겐을 합성함으로써 그리고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분해함으로써 각각 반대 역할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한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이 두 개가 바로 대표적인 기량작용입니다. 기량작용하면 반대 역할의 두 가지 요인을 꼭 봐야 된다. 이게 바로 기량작용이다. 음성 피드백은 하나의 루트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시 그 루트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것,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항상성 유지 원리 두 가지,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항상성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공부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로 바로 혈당량 조절이에요. 혈당량 조절. 얘가 바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까보면 별거 없어. 별거 없고 그 문제를 잘 풀어봐야 됩니다. 얘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이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채로 그래프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 일단 혈당량이란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당 농도를 혈당량이라고 한다. 좀 적을게요.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 있어서 크게 가장 중요한 친구가 바로 포도당 중합체인 글리코젠이에요. 한번 정리를 좀 해놓을게요. 일단 자, 포도당 적읍시다.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 뭘로? 글리코젠으로. 글리코젠 같습니다. 그리고 글리코젠도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당은 단당류야. 이렇게 생긴 당당류입니다. 하나뿐인 단당류고 글리코젠은 바로 마늘자자 써서 다당류입니다. 다당류고 얘는 포도당이 이렇게 엄청 많이 이어져 있는 엄청 많이 이어져 있는 다당류인 거예요. 알겠나?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포도당 혈당량이 조절된다라는 것이죠. 즉 포도당이 너무 많다.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 농도를 낮춰야겠죠. 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낮춰야 되고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포도당 농도가 너무 낮아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글리코젠, 이 저장된 이 글리코젠을 분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분비해 줘야겠죠. 이게 바로 혈당량 조절의 큰 축입니다. 그래서 적고 지나가자. 자, 포도당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합성하는 이 친구가 바로 인슐린이고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을 바로
글루카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적을 데가 없네. 미안해. 딴 데 쓸 걸 그랬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1번 읽어볼게요. 정상인의 혈당량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 정상 범위로 유지된다. 이가 바로 길항작용이죠. 길항작용을 통해서 정상 범위로 유지됩니다. 자, 인슐린은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한다.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된다. 혈당량의 주인공인 포도당을 없애가지고 글리코겐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뭉쳐가지고 글리코겐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감소하겠죠.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그래서 혈당량이 증가한다. 그 중합체로 있던 포도당이 아니었던, 포도당이 꽉 뭉쳐 있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함으로써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을 바로 간내의 시상하부에 의해서 조절되게 됩니다. 특히 시상하부와 연결된 자율신경하면 뭐 생각나야 돼?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조절된다라는 거, 플러스로 또 뭐가 있을까? 이자 그 자체가 포도당 농도를 인지를 하고 인슐린을 분비할지 말지 결정 내리게 됩니다. 이자 세포가 포도당을 이제 인식하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적정한 생각하는 거 이하로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하면 그렇겠지만 자주 봐서 얘를 어떻게 씹고 뜯고 즐길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중간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 범위의 혈당량, 정상 범위의 혈당량이 있는데, 식사를 했어.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밥은 녹말이고, 녹말이 분해되면 바로 뭐가 된다? 포도당이 되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난 뒤에는 혈당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고, 밥을 먹고 쉬고 싶을 때, 밥을 먹고 쉬고 그리고 소화작용을 할 때 관여하는 친구가 바로 뭐다? 부교감 신경이죠. 부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혈당량 증가된, 미안, 여기도 안 쓸, 여기 써도 될 것 같다.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바로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 둡시다. 밥을 먹었을 때 부교감 신경에 의해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인슐린은 바로 뭐라고 한다 했다? 포도당이 우리 혈당량을 높였던 그 주범인 포도당을 필요하지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함으로써 높아진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겠죠. 여기 적혀 있네요. 간에서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을 촉진하고 간에 글리코젠은 저장되게 됩니다. 내 몸속에 저장.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된다. 증가했던 혈당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공복이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사나워지고 예민해집니다. 사나워지고 예민해지고 흥분하기가 쉬워. 그때 관여하는 게 바로 교감신경이죠. 배고프면 신경들 저기잖아. 그게 바로 교감신경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는 아니고 그렇게 외우기 바래요. 교감신경, 그리고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이 글루카곤은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포도당 중합체인 글리코젠을 분해함으로써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나? 이거 신경까지 연관해가지고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꼭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그 부배 압니까? 부배. 경찰서 가고 싶은 그 부배. 부배. 부배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배인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배인. 자, 이 부배인은 뭐라고 하죠? 부배배 빵빵합니다. 배가 부를 때
부배인이로 인해서 혈당량이 감소된다라는 거. 말 나온 김에 그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부베베 빵빵 부베베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 부베 빵빵 빵빵빵빵빵빵빵 빵빵빵빵빵빵 부베베 빵빵. 오, 정말. 하지만 귀여운 아저씨 부배 배빵빵 노래 듣고 왔습니다. 부배인, 배가 부를 때 부배인, 알겠나? 부경합신경, 베타세포,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교감신경, 그리고 기억이라서 글루카곤, 교알글, 얘는 반대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배부를 때는 부배배 빵빵, 부배인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했던 이야기들 여기에 줄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고 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길 바래요. 이 부분 스스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기량작용이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둬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장. 자, 별표 땡. 식사와 운동 후 혈당량 조절. 이런 그래프가 수능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 가는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포도당과 인슐린과 글루카곤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운동 시작 후 글루카곤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봅시다. 가는 제일 위에 포도당, 인슐린, 글루카곤이네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 친구를 바로 뭐라고 하면 된다? 혈당량이라고 하면 되겠죠. 포도당 농도, 혈당량. 자, 밥을 먹고 나니까 이때 식사를 했네. 밥을 먹고 나니까 시간이 흘러가지고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계속 증가하면 되니? 안 됩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는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얘를 낮춰줘야 됩니다. 바로 부교감신경이 베타세포를 통해서 인슐린을 분비함으로써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루카곤은 식사 직전에 배고플 때 우리 혈당량이 굉장히 떨어질 때 당 땡겨 할 때 글루카곤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때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근데 밥을 먹으니까 혈당량이 올랐으니까 글루카곤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들은 항상 이런 상반되는 그래프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반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그래프를 띄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시작하니까 운동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니? 바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이 에너지를 만드는 게 바로 세포 호흡인 것이고, 세포 호흡이고, 자, 이 세포 호흡의 재료가 바로 뭐니? 포도당이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 호흡이 많아지다 보니까 포도당 소모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혈당량은 감소하는 것입니다. 조직세포에서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혈중당의 농도, 혈당량은 낮아지는 것이죠. 낮게 유지되면 되니? 안 됩니다. 낮게 유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글루카곤이 만들어짐으로써 이 글루카곤의 역할은 바로 간에서 글리코젠을 바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줌으로써 혈당량을 원상복귀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세포호흡이 더 잦아지게 되는 것이고 포도당이 많이 소모되어서 혈당량은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소한 걸 보상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주는 글루카곤이 더 많이 분비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렇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를 다 가져가면 굉장히 많은 걸 한 것이고, 짧게 공부했으니까 좀 놀아야지 라고 하면 아무것도 얻어가는 게 없을 거예요. 쌤이 같이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함께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 학습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한번 복습하고 오늘 학습 끝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돌발 퀴즈는 영상 중에 나온 유튜버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빵, 빵.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또 정말 수고 많았고, 내일만 우리 이제 이렇게 화상 강의로 보게 되겠네요. 자, 우리 실제로 만날 그날까지 안녕. 오늘 또 수고했습니다.